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축하합니다. 15개 주제를 이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 15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큰 1단원이 끝나게 되고 한국사의 4분의 1이 끝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도 끝나게 되는 미리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수치 체제, 수치 제도의 변화, 세금 걷는 제도를 봤는데 자, 오늘 어떤 모습인가요? 뭘 공부하게 될까요?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 봐야겠죠? 결론을 말할게요. 경제가 발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 결론을 말할게요. 신분제가 많이 흔들렸다. 변화가 많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세기 1800년대 농민 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변화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논밭을 볼 일이 거의 없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모내기라는 거는 처음부터 땅에다가 이렇게 이 씨를 뿌려서 심는 것이 아니고 요 작은 이제 모판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싹을 틔운 다음에 나중에 논에다가 옮겨 심는 그런 농업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 심지 않으니까 땅이 놀죠. 이 노는 땅에다가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작, 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장점은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 노동력이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힘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광작이라고 합니다. 넓을 광자를 써서요. 넓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일부 농민들은 좀 잘 나가는 농민들은 먹, 먹기 위해서 생산하는 뭐 벼나 보리 이런 거 말고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죠, 담배. 그런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자 농민, 분농이 성장을 하게 되고 분농이 있으면 당연히 몰락하는 농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있었겠죠. 이 몰락한 농민들은 농사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산이나 도시로 가서 임금 노동자로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자, 수공업 분야에서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민영 수공업을 금지를 하고 관영 수공업,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국가가 시키는 것만 만들었어야 됐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민간 수공업, 민영 수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상인이 먼저 돈을 이 수공업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선대제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선대제. 먼저 대금을 주고 그 대금으로 이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요 돈을 대줬던 상인들이 독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불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상업 분야에서는 장시, 시장이죠, 시장. 장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포구 있죠. 배가 들어오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물류 운송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상인들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공인, 또 보부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보부상이죠. 공인은 대동법 실시 결과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던 국가의 공식적인 상인인 거고요. 자, 이런 상인들을 우리가 관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관허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민간 상인, 민간에서도 민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상, 그다음에 도매 상인이 이제 도고, 도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관해주고 뭐 여관업도 하는 뭐 객주, 여각, 뭐 중개업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객주, 그다음에 여각 이런 이제 상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은 국가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시장인 게시도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밀무역, 개인 간의 그런 밀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후시도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게시 후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책문이라는 곳에서 후시, 그다음에 중강이라는 곳에서는 게시 후시 같이 발달하죠. 그리고 경원, 회령, 게시, 그다음에 외관, 부산이죠. 외관, 게시. 주로 국경 지역이네요. 국경 지역이 무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거대한 상인들, 사상들. 의주에는 거대한 상인 조직 만상, 평양에는 유상. 요건 유명합니다. 개성에는 개성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개성 상인들이 거의 전국 단위에 이렇게 지정을 갖고 있었어요. 송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경강상.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내상. 이런 상인들이 다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거대한 상인 조직들입니다. 거의 전국 단위로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요새로 치면 뭐 딱 맞지는 않지만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분제 변화 한번 볼까요?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양인과 천인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과거를 볼 수 있냐 없냐. 양인은 무조건 과거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요 상민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요 서울까지 또 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법적으로는 열려 있었다.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크게 네 개의 신분으로 나눠집니다. 요 양인이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반은 원래는 뭘 얘기를 하냐 관직을 갖고 있는 관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뜻하는 말이었다가 이게 점점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 관료 집안, 뭐 대대손손 이렇게 이제 집안으로까지도 다 우리가 양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은 군역을 면제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그런 특권 계층이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으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 밑에 이제 중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향리, 향리는 이제 사또 밑에서 실무를 이제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그다음에 첩의 자식, 서얼들이 이 중인에 해당이 됩니다. 상민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바로 농민 또는 상공업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변화가 생겨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권반, 권력을 중앙에서 잃었지만 잃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반, 이 지방에서조차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막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급급했던 아주 가난한 잔반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다시 이 양반들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중인들은 우리 차별하지 마세요 라면서 상소문을 쓰면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요 상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농민층의 분화가 가속화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 농민, 부농, 그다음에 거대한 상인들, 거상이 등장하는 반면에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난해서 빈민처럼.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임금 노동자, 임노동자로 또 전락하기도 하고요. 자, 이 노비들이 과연 상민이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 시대는 조금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뭐 군대 가가지고 공을 세우거나 쌀을 내서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납속이라고 합니다. 납속.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국가에서 이렇게 일정 정도 돈을 내면은 해방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주인이 해방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돈만 내면. 여기서 말하는 돈은 진짜 돈이라기보다는 쌀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상민 행세를 하고 사는 경우도 있었죠. 자, 상민이 중인되고 그다음에 뭐 양반되고 중인도 양반되고 이런 방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족보를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족보라는 거는 이 양반만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양반의 어떻게 보면 징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양반, 잔반들은 이 족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쌀이 나와 뭐 밥이 나와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돈 많은 상민들한테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민들은 위조하는 거죠. 위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그런 상민들이 많아졌다. 국가에서 공명처, 이름 빈 임명장 요거 있었죠? 국가가 합법적으로 이거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쌀을 내고 신분을 얻는 그런 납속을 통해서 그런 신분제 변화도 생겼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숙종 때입니다. 양반이 9%예요. 상민이 절반이죠. 53%, 노비가 38%.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양반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양반의 수. 상민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노비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추리해 보세요. 지금 화살표가 아까 여기 피라미드 화살표가 다 양반으로 향하고 있죠? 자,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죠. 네. 양반은 점점 늘어서 와 놀랍습니다. 9%였던 요 양반 계층이 150여 년 만에 70%까지 뻥튀기가 되죠. 다 가짜 양반들이죠. 가짜. 상민들이 다 일로 올마오죠. 노비들이 다 일로 오고. 자, 노비들이 줄어들고 상민들이 줄어들어서. 야, 국가 입장에서 큰일 난 겁니다. 왜? 양반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 양반된 사람을 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이 노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상민들을 늘리는 게 더 쉬웠겠죠. 자, 그래서 상민들을 늘리기 위해서 영조는 노비 종목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비였으면은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노비죠. 그냥 무조건 둘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그랬던 것이 노비 종목법, 노비의 신분은 어미를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노비라도 엄마가 양민, 그러니까 상민이라면은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비에서 상민이 될 확률이 높아진 거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순조 때는 이 관에서 일하는 공노비를 아예 싹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 결론! 양반은 늘고 상민은 줄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향촌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자, 조선 전기에 사또가 내려옵니다. 사또 수령이라고 부르죠. 거기 오면은 그 지방에는 하급 관리, 하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 있죠. 살인들, 그러니까 양반들, 사족들이 또 있었다. 사또, 외부에서 온 거죠. 중앙에서. 그 지방의 하급 관리, 향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있었다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또가 당연히 하급 공무원, 향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향리는 수령을 보좌. 그 다음에 이 양반들 반란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딴짓 하나 안 하나 수령이 계속 감시를 합니다. 자, 이 양반들은 이 수령이 사또가 부정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견제하고 또 필요하면 자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향리들의 비리를 또 견제하기도 했고. 자, 그랬던 것이 이제 후기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수령의 권한이 커지고 양반들, 지방 양반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 중에서도 부자 농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양반 사족들은 이 부자 농을 좋지 않게 봤죠. 이 상놈의 것이 감히 돈 많다고 나를 무시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 농민은 이 주로 사또나 향리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기도 해요. 이게 돈이 많잖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뇌물. 자, 그래서 향리, 수령, 부농 이렇게 이제 삼각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족이 양반 사족이 왕따를 당하고 있죠.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견제가 안 되니까 권력은 썩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수령과 향리에 의한 농민 수탈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요 농민들한테는 요 19세기가 되면은 서학 천주교죠. 그다음에 최재우가 만든 동학 에서 주장하는 평등 사상이 농민들 아주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아주 밀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의 농민들의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 1811년이죠. 여기 몰락 양반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평안도 지역의 차별을 이제 빌미로 이제 일어났던 거고 진압당하고 말죠. 더 크게 일어났던 게 바로 요 진주에서 났던 진주 밀란인데 요 진주 밀란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거의 전국 규모의 대규모 밀란이 일어났다. 1862년의 일인데 요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를 거치고 나서 정부는 야,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삼정이 문란해서 힘들다고? 좋아. 그러면은 삼정을 좀 개선을 해보자 라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잘 되지 않겠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